안녕하세요. 꿈이 쏟아지는 책방 꿈책방입니다. 오늘은 박재명 작가님의 팔순의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를 만나는 날입니다. 어르신들은 편지를 보낼 때도 전화를 할 때에도 선생님, 저 철쭉입니다. 진달래예요. 수선화입니다. 라고 하신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의 이름, 달막, 곡지, 말분, 정자, 막내 등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어르신들의 아픔이 담긴 이름이 조금은 촌스러울 수도 있지만 함께 해온 세월만큼이나 씩씩한 이름입니다. 이름 속에는 꽃보다 더 아름다운 마음이 가득가득 넘쳐납니다. 한글반 주제가인 모두 다 꽃이야 노래를 부르시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팔순의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박재명 지음 4장 인생길이 꽃길이다. 선생님, 저 철쭉이에요. 장모 이름 최곡지. 설날이라고 딸, 사위, 손자가 세배하러 왔네. 딸 사위는 교수고 장모는 글을 몰라. 글 배우러 다니는 가방을 장롱 속에 꼭꼭 숨겨 놓았는데 손자가 꺼내와 아빠에게 그림 그려 달라고 하니 삐뚤삐뚤 쓴 장모 이름 들통이 났네. 울긋불긋 장모 얼굴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다네. 내 이름은 말필이. 어르신들의 이름은 하나같이 촌스럽다. 대부분이 여성인 우리 한글반 학생들의 이름은 더더욱 그렇다. 한국 여성들의 이름 석자를 보면 그 사람의 연령대나 신분 등 많은 부분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아선호의 적나라한 증거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이름이다. 아들이 태어나면 학렬에 맞추어서 아니면 원대한 부모의 꿈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다. 딸이 태어나면 이름 짓는데 성의가 없다. 그냥 대충 지었다. 태어난 해의 이름을 따서 갑자년에 태어났다고 갑순이나 갑년이, 을묘년에 태어났다고 묘년이나 을순이. 이런 이름은 그나마 나은 축에 든다. 어떤 부모는 아들을 바라는 마음을 딸의 이름에 붙인다. 후남이, 남숙이, 정남이, 성자, 성남, 득자, 남자. 한글반 어르신들 이름 중에 달막, 곡지, 말분, 말필, 말란, 말자, 막내, 막동이라는 이름이 여럿 있다. 다 딸 그만 낳았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있다. 어떤 분은 7째 딸인데 말필, 8째 동생은 말분, 그 다음 9째 남동생은 학렬을 딴 멋진 이름이라 한다. 딸막이가 한자음인 달막으로, 꼭지가 한자 곡지로, 끝순이가 말필, 말자, 말란, 말분, 말쑥으로 호적에 올라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자기 이름이 그런 뜻인 줄 몰랐다. 집에서 부르던 이름과
다르게 주민등록증에 올라가 있으니 무슨 멋진 말인 줄 알았단다. 마치 화인처럼 붙여진 이름, 가슴에 새겨진 주홍 글씨와 뭐가 다를까? 처음 만나 이름을 소개하는 순간 자신의 존재가 무가치함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니 무슨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었겠는가? 수치심으로 시작하는데 이름은 그 사람이 입는 옷이라고 한다. 옷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지만 사람을 돋보이게도 하고 초라하게 하기도 한다. 첫인상과 이미지를 결정한다. 곱고 성의 있게 지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부모에게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름은 신분증명서와 같다. 내 이름도 한 많은 여자의 이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친구들의 이름은 숙, 희, 순, 미, 선, 경 등이 줄을 이루는데 생뚱맞게 제명이다. 직접적이고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아들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들어있는 이름이다. 남자에게나 붙여주는 글자들이다. 직장 이동이나 선발 등 사람보다 이름이 먼저 가는 경우 실제로 남자로 오인받아 일어나는 해프닝도 참 많았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뜻은 자기들이 바라는 인간상으로 하고 발음은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외국인도 쉽게 발음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가능한 한 어려운 받침은 빼고 모음도 간단하게 그리고 중성적인 이름을 택한다. 아들, 딸에게 두루 쓰는 것으로. 오늘날은 내 이름이 여자 이름으로 그리 낯설지는 않다. 하지만 어릴 때는 부끄러웠다. 그래서 좀 더 일반적인 이름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직도 있다. 이름이 자랑스럽지는 않다. 모두 다 꽃이야. 어르신들은 주홍 글씨처럼 가슴에 새겨진 천한 이름을 누가 알까봐 부끄럽다. 천대하며 키웠으면 됐지. 구태여 이름까지 그렇게 지어야만 했을까. 앞에 시 장모 이름을 쓴 어르신의 시 노트를 보니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쓴 거라 부연 설명이 되어 있다. 친구가 자기 이름을 사위가 알게 될까봐 전전긍긍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파 시로 썼다고 한다. 친구분의 사위는 장모님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지 않았을까. 어떤 분은 계명이 비교적 자유롭게 되자 이름을 바꾸려고 시도했다. 그런데 자녀들이 반대했단다. 엄마, 이름 너무 좋아요. 순박하고 정겨워요. 너희가 아니 이 아픔을 정체성 회복을 위해 학교에서 이분들의 이름을 바꾸어 드리면 어떨까? 법적으로 안 되면 별명으로라도, 출석부에 올릴 때만이라도. 매년 첫 시간에 자신이 좋아하는 꽃 이름 쓰기를 한다. 그 꽃으로 이름을 대신하자며 상대방의 이름을 외우듯 꽃 이름을 부른다.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부모를 원망하지 말자고 한다. 딸이라고 차별해서 공부 안 시키고 일만 시킨, 이름도 아무렇게나 성의 없이 붙인 내 부모를 더 이상 욕하지 맙시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합시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요. 모두 다 꽃이야.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앙증맞은 유치원 아이들을 위한 국악 동요다. 나는 이 노래를 우리 한글반 주제가로 삼기로 했다. 그래서 교과서 표지 안쪽 면에 가사를 적어 놓고는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부른다. 그러면 못생겨도 이름이 없어도 늙어도 우린 모두 꽃이 된다. 빨간색 볼펜으로 시에다 각자 쓴다. 나도 꽃이다. 그대는 꽃. 착한 우리 학생들은 편지를 보낼 때도 전화를 할 때도 이렇게 말한다. 선생님, 저 철쭉입니다. 선생님, 저 진달래예요. 선생님, 저 수선화입니다. 어디서나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난다. 꽃, 임춘자. 늘 아름다운 생각을 하지만 그를 모른다면 적을 수 없다. 꽃을 보면 참 아름답다. 꽃의 아름다움을 글로 표현하고 싶다. 꽃처럼 아름다운 시를 써보고 싶다. 김세장식, 김맹래. 22에 결혼하고 보니 군인 월급 3,500원. 지질이 가난했다. 그래서 애기 아빠가 월남에 갔다. 나는 한글을 몰라 편지를 못 썼다. 편지 대신 김세장식을 편지 봉투에 넣어 월남에 보냈다. 내 나이 80줄에 한글을 배운다. 이제 남편에게 김세장 대신 편지도 쓸 수 있는데. 편지 봉투 안에 김세장식. 글자를 몰라서 군에 간 남편에게 편지 한 장 못했다고, 그래서 슬펐다고 하는 사연을 많이 접한다. 그런데 이 시의 글쓴이는 편지를 보내긴 보냈다고 하신다. 봉투 안에 편지지 대신 김을 넣어서 부모가 시키는 대로 22에 군인에게 시집을 갔다. 가난하여 남편은 월남에 갔단다. 편지를 보내야 할 텐데 글을 모르니 생각다 못해 김을 석 장씩 넣어서 붙였다. 어르신에게 물어보았다. 왜 하필이면 김인가요? 차라리 그림이라도 그려 보내시지. 그랬더니 정말로 생각도 못한 대답이 돌아왔다. 김은 밥을 싸 먹을 수 있으니. 머나먼 타국, 뜨거운 전쟁터에 있는 남편에게 아내는 편지 봉투 속에 사연 대신 김을 보냈다.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보냈다. 김으로 밥을 싸 먹을 수도 있으니 그냥 빈 종이를 보내는 것보다 훨씬 유용하다. 참 지혜로운 분이다. 어쩜 그리 기발한 생각을 하셨을까? 그럼 왜 하필 석 장을? 한꺼번에 좀 많이 보내시면 되죠. 넉 장을 넣어봤더니 무게 때문에 요금이 많이 나와서. 김석장 무게가 딱 일반 편지의 무게와 똑같은가 보다. 글자를 모르는데 주소는 어떻게 쓰셨어요?
우체국 직원한테 써달라고 했습니다. 한글 주소가 아니라서 부탁하기가 좀 더 편했을지도 모르겠다. 어르신은 나에게 둘둘 마른 긴 김밥을 손에 들고 서 있는 낡고 빛바랜 남편의 흑백 사진을 보여주었다. 남편분은 아내가 날마다 보내준 김석장, 그 사랑으로 무덥고도 무서운 전쟁터 월남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었구나. 이 멋진 시는 전국 성인문예교육 시화전에서 우수작으로 뽑혔다. 선생으로서 기쁘고 자랑스러워요. 고맙습니다, 어르신. 그랬더니 말씀하신다. 집에 친정엄마의 영정사진이 있는데 지금까지 너무 무서워서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그런데 어제는 사진에다 대고 화풀이를 했단다. 당신이 안 가르쳐줘도 나 이렇게 글도 배우고 상도 받았소 라고 퍼부었단다. 그리고는 살포시 웃으며 나에게 말한다. 실컷 퍼붓고 났더니 사진 속의 엄마가 덜 무섭대요. 글에는 치유의 힘이 있다니. 매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최하는 전국 성인문예교육 시화전은 참 많은 의미가 있다. 이 행사로 학생들이 시 짓는 법을 배우고 문학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접하게 된다. 또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문예교육의 성과를 확인할 기회도 된다. 무엇보다 상을 받은 어르신들이 얻는 자신감은 굉장하다. 학습 동기 유발은 물론이고 심리적 효과도 엄청나게 크다. 김 세 장씩을 쓴 어르신도 큰 상을 받고는 자신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다. 자기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바뀐 것이다. 상과 관계없이 지금까지 불행하고 어두운 과거를 숨겨놓았다가 햇빛 속으로 내놓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글로 표현함으로써 그 아픔이 희석된다. 자신의 과거가 더 이상 부끄럽고 슬프지 않다. 그래서 평소 표현하지 못한 화를 표현할 수 있었다. 그러자 자연히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사그라지게 되었다. 등오심으로 사진조차 바로 보기 힘들도록 무서웠던 어머니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나니 덜 무서웠던 것이다. 20년도 훨씬 지난 이야기지만 아버지 장례식 때의 일이 생각난다. 상여를 매는 등 유족들의 복장까지도 오늘날 장례식과는 판이한 전통식으로 치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장례를 치를 때까지, 아니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집에 와서도 끊임없이 무슨 죄, 심지어 길에서 하는 노제까지 시도 때도 없이 제사를 올렸다.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제문을 지어서 읽는 것이었다. 아들, 며느리, 사위딸, 형제, 심지어 학교도 안 간 어린 손주들, 이웃사람과 친지들이 글을 써서 고인에게 고한다. 지금 생각하니 유족에게 사별의 황망함이나 고인의 생전의 뜻을 생각하는 글을 쓰고 또 낭독하게 하는 것은 애도의 기회와 위로를 주는 장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슬픔을 받아들이고 아픔을 사귈 수 있었던 것이다. 글이 주는 치료의 힘이다. 많은 어르신들, 주로 초급반 분들이 아직도 부모에 대한 원망과 한을 내려놓지 못하고 괴로워한다. 심지어 하도 자신에게 모질게 굴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계모인 줄 알았다는 분도 있다. 머슴을 서너 명이나 둔 부잣집인데도 딸이라고 학교 근처에도 안 보낸 부모가 너무 밉고 용서가 안 된다는 분이 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욕도 못하고 한스럽다 하신다. 나는 수업 시간에 어르신들에게 말씀드린다. 빨리 글자 배우셔서 그분들에게 편지를 씁시다. 글로 쓰면 한이 풀려요. 글에는 치유의 힘이 있다. 압박과 박해, 차별로 아픈 자신의 과거를 시대와 역사 앞에 당당히 글로 드러낼 때 치유와 회복이 찾아온다. 공감의 마법. 나의 인생. 장옥선. 성인문예 교육 너무 즐겁습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서 너무 즐겁습니다. 지금 와서 내 인생 80 중반 넘어 다가오지 않는 내일 두려워하는 대신 오늘을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게 시간을 더 준다면 덜 미워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 대신 웃겠습니다. 인생의 지혜와 통찰. 어르신들이 쓴 시나 수필, 일기 등 문학 작품에는 장시간의 숙고와 고민이 담겨 있다. 글쓰기는 비문해자가 문해와 관련된 생각과 감정, 정서를 정리할 기회가 된다.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표현하기도 한다. 나는 자주 어르신들에게 문학 작품을 쓰길 강조한다. 날마다 일기를 쓰게 하고 자주 편지도 쓰게 한다. 행사 때마다 짧게나마 소감문을 쓰는 시간을 갖는다. 최근에는 자서전 쓰기 작업을 하고 있다. 인생을 몇 부분으로 나누어서 정리하는 글쓰기를 한다. 이런 글쓰기 경험은 자기 성장을 확인할 수 있고 문해 실력도 기르고 자신의 의식이 살아있음을 깨닫게 한다. 학생들의 글은 글자를 몰랐다가 깨우침으로써 일어나는 삶의 변화, 성장과 회복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또 추측의 근거가 된다. 이른바 어르신들의 글은 생활이며 몸이다. 글을 통해서 우리는 어르신들의 숨김없는 생활과 마음과 생각을 파악할 수 있다. 나의 제자들은 대개 3년 이상, 길게는 5년 동안 함께 해온 분들이라 그간 쓴 글을 통해 각 개인의 변화와 성장의 과정을 한눈에 확연히 볼 수 있다. 중급반과 고급반 학생들은 매년 한 편씩 시를 쓴다. 어르신들의 시는 무척 솔직하다. 결코 감추거나 꾸미지 않는다. 삶에 대한 깊은 통찰도 들어있다. 표현하지 못하고 묵혀두었던 지혜와 인생의 깊이가 평생 동안 농축되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서일까. 읽는 이의 마음을 마구 흔들어 놓는다. 어르신들의 시를 대할 때마다 놀라고 또 놀란다. 섬진강 시인 김용택은 전국 성인문예교육 시화전 우수작 100편을 엮어 엄마의 꽃이라는 시집을 냈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글 쓴답시고 난 건방 떨었구나. 나는 너무 가짜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글을 쓰려면 멀었다는 생각으로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곤 했다. 또 시인은 말한다. 시란 이런 것이구나. 이렇듯 김용택 시인조차도 부끄럽게 만들고 감탄하게 하는 글이 바로 노인 학생들의 시다. 서로가 치료자. 어르신들은 쓴 시에다가 곱게 자신이 직접 그림을 그려서 시화를 만든다. 나는 컴퓨터 작업을 거쳐 시만 따로 인쇄한다. 그러고는 제자들이 쓴 60여 편의 시를 엮어
만든 공동 시집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2시간 중 1시간을 할애해서 대략 한 달 동안 읽고 감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이 과정에서 공감을 받고 치유가 일어난다. 나는 이 작업을 한풀이 굿이라고 명명했다. 울고 웃고 박수치면서 자기 서름을 한없이 풀어내는 굿판을 벌이기 때문이다. 마술처럼 아픔과 슬픔이 녹아내리기에 마술쇼라고 부르기도 한다. 공동시집을 읽고 난 소감문, 채곡지. 하얀 백지에 우리 모두 움츠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박또박 정성껏 적은 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글. 본인이 쓴 글. 이름도 가지가지, 살아온 환경도 가지가지. 그러나 모두 다 글을 모르니 하고 싶은 말, 쓰고 싶은 글, 가슴에 묻어두고 애만 타고 살아온 나이 많은 학생들의 글. 그 글 속에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다고, 잘 배웠다고 감사한 마음 빼곡히 찾네. 집에 있으면 아무도 불러주지 않을 내 이름. 복지관 학교 오니 선생님께서 우리 이름 하나하나 불러주시네. 선생님 목소리에 학생들 이름 모두 빛나고 그 글들도 모두 빛나네. 발바닥 같은 눈 뜨게 해주시고 손바닥 같은 눈 보게 해주시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두고두고 잊지 못할 우리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공동시집으로 수업을 끝낸 후 어떤 분이 써온 글이다. 60여 편의 시를 한 편 한 편 다 베껴 적으셨단다. 나중에 알고 보니 많은 분이 이렇게 베껴 적었다고 한다. 글과 시를 이제 참 좋아하신다. 그러고도 이분은 떠오르는 감동을 주체할 수 없어 시로 표현한 것이다. 참 놀랍고도 고맙다. 감수성이 예민한 분이라 이런 기쁨을 주신다. 어르신, 왜 발바닥 같은 눈이고 손바닥 같은 눈인가요? 발바닥, 손바닥은 안 보이잖아요. 우리들 눈처럼. 비문해자로 살아온 경험,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서로 나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용기가 필요하다. 자존심이 강하고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몇 년을 함께해도 끝까지 자기 노출을 하지 못한다. 오히려 자신에 대한 적대감으로 타인을 공격하는 모습도 종종 본다. 그러나 대부분 학생은 시간이 갈수록 허물어진다. 자신의 고통을 나누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즐거움을 누린다. 서로 비슷한 사정과 아픔이 있기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나눌 수 있다. 자신만 못 배웠다는 생각에 외롭고 수치심에 시달렸던 분들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들과 경험을 나누면서 편안함과 안도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갖게 된다. 학생으로서는 이런 구성원을 만나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큰 복이다. 서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른다. 서로가 상대방의 치료자인 것이다. 이런 구판을 한 번씩 버리고 나면 학생과 교사 할 것 없이 모두 속이 시원해진다. 너나 없이 친해지고 격이 없어지고 하나가 되며 몸도 마음도 가벼워진다. 덤으로 시 쓰는 법도 익히게 된다. 실력도 늘고
마음도 치유된다. 이것이 한글 수업의 묘미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항상 큰 용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